자, 그 다음에는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입니다. 사실 이 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화법이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다. 우리가 흔히 이제 화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거는 비문학의 축소판이다. 비문학의 축소판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비문학을 잘하면, 독서를 잘하면 화법은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화법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수능 특강에 보면 화법에 관한 이론 부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 그렇게 괜찮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법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건 뭐 정국연화 모의고사든 이런 화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문입니다. 작문은 화법보다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작문도 사실 아까 화법과 비슷하게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작문도 마찬가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그 요양화된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법인데요. 문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 문법은 이거는 분명히 화작과 달리 이는 개념어 공부가 필수적이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법은 공부할 영역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즉 외워야 된다든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하나 사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문법 이론, 문법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둔 책을 꼭 하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론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걸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할 필요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요약을 하고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 개념서적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전처럼 꼭 필요한 부분을 찾는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문제는 아까 5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중에 2문제가 대단히 난이도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문법에서 문법이 어려워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문학, 비문학도 더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쉬운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낮은 등급이든 높은 등급이든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에 나온 이론, 개념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개념서적을 사는 것이 좋다. 개념서적은 뭐 요즘 친구들이 많이 보는 뭐 떠먹는 이런 것도 좋고 어느 출판사하고 상관없이 조금 볼륨이 있는 문법 책을 하나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문법 이론서는 여러분들 고3일 때뿐만 아니라 대학 가서도 나중에 취직 공부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한 권 정도는 집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법 개념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실제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보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음절은 최소의 어느 단위. 자, 이게 모음자음이란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복합어라는 말이 있고 어문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지를 보게 되면 첨가의 결과 단일어, 교체의 결과 축약의 결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법에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실제로 공부하게 되면 크게 보면 문법에는 크게 보면 4개의 영역이 있어요.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어문과 관련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품사, 뭐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어,
뭐 단어는 주로 뭐 형태소라든지 뭐 파생어, 합성어 이런 다루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바로 문장론이죠. 여기에는 뭐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로 나오는 혹은 뭐 사동형 문장, 피동형 문장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익혀야 될 4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역별로 쓰이는 개념어가 물론 다 따로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첨가라는 말이 있고 교차라는 말이 있으면 이 첨가가 뭐지? 라고 머릿속으로 한참 있다가 떠오르는 친구 하고 이 첨가를 뭔지 금방 머릿속에 개념이 잡힌 친구는 당연히 정확도라든지 시간적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 영역에 걸쳐서 나오는 그 문법 개념어들을 개념 서적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때로는 외워두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국어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중세국어는 요즘은 나오는 유형이 보면 중세국어 표기가 나오고 옆에 또 현대어 표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세국어라고 해서 별다른 문법이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 현대 문법을 중세국어에 적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중세국어도 여러분들이 따로 뭘 하기보다는 이런 4대 영역에 걸친 요 개념어들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세국어를 공부하고 또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 문학과 관련해서 수능국어 문학과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BS 문학이고 연계교재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우선 EBS 문학은 철저히 작품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기출문제는 작품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개념어들, 이 개념어들은 주로 선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선지 1, 2, 3, 4, 5.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BS 문학 작품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흔히 그 EBS 연계율 얘기할 때 연계, 즉, 내가 수능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EBS에서 나왔다는, 연계되었다는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그 원래 원문, 뭐 고전시가 되었든 현대시가 되었든 원문이 변형될 수가 없죠. 근데 비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형돼서 나오는데 문학은 변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이 작품을 EBS에서 본 적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 체감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 대비해서 이 EBS 문학은 철저하게 작품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신 공부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3학년 때는 뭐 내신에 나오는 것도 EBS 문학 작품이 많으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수능 공부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고전시가지 않습니까? 고전시가.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특히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시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는 작품들 그것을 좀 착실하게 잘 감상하고 정리해 두면 수능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작품 중심이 아니라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 여기에 나오는 문학에서 나오는 개념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출신부분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일상의 안온함, 현대인의 알레고리, 이거 나오네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 그 다음에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 자, 여기는 보면 선지 1번에 보면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
2번은 보면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 좀 어려운 말이네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념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수능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은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드물게 고전 시간 작품들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이 문학 작품, 수능 문학에 나오는 작품들은 대개 처음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수능에는 처음 나오는 작품이죠. 자, 그런데 선지나 이런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어들은 어떨까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해마다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어차피 문학에 쓰이는 뭐 비평용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새롭게 생기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작품은 바뀌지만 이 개념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문학 제재가 어려운 친구들은 뭐 물론 작품에 대한 감상 이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학에서만 쓰이는 개념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이유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문학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출친 이런 것들에 나오는 개념어나 이런 진술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답이 1번이구나, 2, 3, 4, 5는 맞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번도 여기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적절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이거를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 선지 혹은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수능 기출을 공부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게 그렇게 반드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해 보아야지 진짜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같이 수업할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독서는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비문학 공부법은 조금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비문학 공부법은 선생님이 4차 시에 4교시 때 과제 제출과 함께 같이 그때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